머리를 좀 맞게 하셨습니까? 어? 자, 이제 이 투자로는 어려운 영역이다. 어? 머리를 맑게 했어요. 허브 향을 좀 뿌리지. 맞게 하시려면요. 투자로는 최소한 한 8문제 정도를 예상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딸 수 없는 괴로운 파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 투자는 첫째 이제 투자의 개요에서 그죠? 투자의 개요에서 뭐 투자의 의의라든가 그리고 장단점 여기에서 공부를 좀 할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위험과 수익. 그리고 세 번째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네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그 다섯 번째는 현금 수지 측정. 그 여섯 번째 투자 분석 기법. 뭐 공부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투자의 개요에서는 보통 0.5문제,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한 문제입니다. 화폐의 시장가치 계산 한 문제입니다. 현금 수지 측정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론이 투자 분석 기법, 이 투자 분석 이론이라기보다 뭐 기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보통 한 3.5문제에서 4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고, 이 투자 분석 기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앞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 분석 기법도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곡차곡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다 정리를 해 가야 돼요. 버릴 게 한 개도 없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요거 나왔다가 내년에는 또 저거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알려드리는 거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괴롭죠. 그 다음에 투자로는 8문제 중에서 3문제나 4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계산 문제도 숙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절반 정도는 계산 문제라고 보시고 이번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계산 문제를 하나씩 접목을 시켜 드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풀어줄 때 요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익혀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익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거는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나 버리자. 그래갖고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까감하게 버려야 돼. 까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버리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기를 못하게 다 버리뿐다. 그냥 숫자만 나오면 그냥 다 싸그리 다 버리뿌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게 계산 문제가 작년에도 9개, 재작년에도 9개, 보통 1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25%가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그걸 전부 버려가지고 60점 받는 게 드물겠죠. 계산 문제 못 푸는 사람은 서술형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계산 문제도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대요. 제가 유형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풀어주는데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버려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게 있거든. 버려야 돼, 가감하게. 그런 거 들고 앉으면 세 문제 못 풀어. 한 문제 풀려다가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버리되 40초 정도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연습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것도 알고 한 문제 푸는데 1분은 걸려야 되니까 40문제를 50분에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야죠. 3, 4분 걸리는 거는 버려야 되고 그죠? 버릴 게 있다고. 버릴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버리더라도 좀 쉬운 유형은 익혀갖고 풀도록 한번 하고 일단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접근하시고 수업 듣는 것만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듣고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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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들어야 감이 온다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좀 개별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우리 예전에 배운 수요 공급 이론 있잖아요. 그죠? 그 경제론하고 투자론 또 나중에 2월 말에 가서 다룰 감정평가론 있거든. 그 세 개 파트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투자의 개요. 뭐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포인트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투자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자. 투자가 뭐냐? 투자를 우리가 왜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돈 벌려고.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확실한 돈이라. 근데 이 확실한 자금을 지출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수익은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미래에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하다는 거다. 수익이 얼마나 올지 불확실한데 그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 이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을 정리하면 투자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금, 이 현재의 확실한 자금을 지출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확실한 자금과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서로 교환하는 것, 이걸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하고 이제 투기는 다른 개념인데, 투자하고 투기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거치고 처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금을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에 걸쳐 투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취득 후 운영 단계 없이 바로 처분을 해서 그냥 단기간에 처분 시에 얻는 양도 차익만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 투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 단계를 거친다는 말은 거죠. 부동산을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용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처분을 해서 수익을 얻으면 투자가 되는 거고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용 관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이용 관리할 의사가 없이 단기간에 그냥 값이 쌀 때 매입해서 좀 비싸면 처분해서 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 이게 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영 단계를 거치나 거치지 않느냐를 가지고 투자, 투기의 개념을 비교하시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월등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는데요. 물론 부동산도 단점이 많죠. 첫째 단점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어요. 그제? 현금화가 어렵다. 이걸 이제 말하냐, 황금성이 약하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황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부동산은 보유기간 중에 관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잘 관리를 해야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그죠? 수익을 오래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관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됩니다. 자금을 차입했을 때 오는 금융상 위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이 가해지는 법적 위험이라든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거죠. 수익이 변동할 수 있는 사업상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도 단점이고, 또 부동산은 금액이 큰 데 비해 한 개 물건 단위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이 소자본인 사람은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다. 못하는 거죠.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는 거지, 화장실 문고리만 1,000만 원에 파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그제? 분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소자본인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겠죠. 어렵나? 벌써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머리가 좀 복잡합니까, 지금 벌써? 머리를 한번 싹 맞게 해줄까? 내가 원래 수업 중에 하루 수업을 할 때 재밌는 얘기를 2개씩은 하거든요. 2개씩 하는데 하도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 그죠? 시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수업이나 제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못하게 그냥 얼마나 진짜 크레이 많이 들어오는지 썩이 나서 내가 지금 안 합니다, 진짜. 우리 개론은 동의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 개론은 학문이니까 학자마다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입지교자 지대설, 어떤 사람은 위치지대설, 어떤 사람은 고립구를 이렇게 내니까 그 동의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의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알려드리는 동의어는 다 알아야 되겠죠. 동의어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까 오늘 초등학교 선생인데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만 하다가죠,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딱 가서 첫째 수업을 하는 시간인데, 그날 수업하는 내용이 뭐냐, 생물 수업입니다. 자연 시간인데, 그죠? 작은 연못 속의 생물들, 다른 이름이 그래. 작은 연못 속의 생물들인데,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연못 속에 보니까요, 물고기도 많죠. 물고기 그림 보여주고요. 또 개구리도 있죠. 그리고 곤충도 있고 하면서 그림으로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애한테 뭐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연못 속에 생물들이 억수로 많지, 그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눈이 뻑이라고
선생님 억수로가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거 몰라? 쇠 삐릿다는 뜻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쇠 삐릿다는 뭔데요? 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좀 깝깝한 거야. 이게 아씨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네. 얘가 또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억수로나 쇠 삐릿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듣죠. 또 동의를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지? 수두룩 빽빽하다. 즉 한그석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한그석, 수두룩 빽빽, 그죠? 또 뭐 쇠삐리도 다 같단 말이죠. 선생님, 수두룩 빽빽은 뭐예요? 한그석이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열 확 받는 거죠. 지금 4개나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 새끼들아, 그것도 몰라? 천지 삐까리를 안 가라 임마. 이렇게 된 거죠. 천지 삐깔도 독이에요, 그죠? 왜 독일 다 알아야 된다니까. 다 기억한다. 한그석. 천지 삐깔, 쇠삐릿입니다. 수두룩 뻑뻑 다 같은 말이다. 동요 중요하다. 자, 부동산 투자는 이제 단점도 물론 있어. 근데 이 장점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장점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부동산이 그죠? 훨씬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점, 부동산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요 세금 공제를 받는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소유의 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집 주인이다, 땅 주인이다 이런 긍지감이 있죠. 이것도 부동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름 당해본 적 없죠. 집 있으면 그죠? 긍지감이 있다는 거다. 이런 것도 부동산의 장점이고요. 또 장점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또 장점,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주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수익도 크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 말이야.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없고요.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 뭐 주식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죠. 잘못 투자하면 원금 다 까먹죠. 부동산은 그런 위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난이나 분실 우려도 없고요. 이동이 안 되니까 그지? 그리고 또 수익도 크게 창출됩니다. 예금에 비해서는 월등히 수익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자,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인데 요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소득 이득은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보유하는 기간 중에 생기는 수입입니다. 보유 기간 중에 생기는 거.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타인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죠. 그 토지에서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건물에서는 임대료가 하지만 임대료나 지대 수입이 보유 기간 중에 생기는 소득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처분을 해. 그럼 처분 시에도 수익이 발생해요. 이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한단 말이야. 보유기간 중에 생기는 걸 소득이다.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한대요. 내가 1억에 구입을 해서 1억 3천만 원에 처분하면 3천만 원 차익이 생기죠.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생기는 차익, 양도 차익을 자본이득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유기간 중에도 수익을 얻고 처분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아주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그랬네요. 자, 이 해지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해지라는 용어 자체가. 인플레이션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고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걸 인플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지? 물건하고 화폐는 상반되기 때문에 항상 반비례하는 거야. 물가와 화폐 가치는. 그러니까 물건 대신에 돈을 선호하거나 돈 대신에 물건을 선호하거나 환물 심리하고 황금 심리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초래됩니다. 그죠? 가치가 하락할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근데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득이 되겠죠. 가치가 상승한 만큼, 그지?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대신
부동산을 보유한다 이 말이야. 아니?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그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딱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에 손실이 올 걸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자산의 손실을 방어를 해주게 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기에 부동산이 내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 이걸 해지라고 한다면 해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가 상승해 주면서 전체적인 자산의 손실을 방어를 딱 하게 되죠. 이런 것을 해지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렇게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이제 부동산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장점이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렛대 효과, 당연히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또는 뭐 부채 효과라고도 합니다. 지렛대나 레버리지나 부채와 같은 말인데요. 그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부채를 활용하는 거야. 부채는 이제 내 돈이 아니고 타인 자본이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인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이 증가해야 돼. 수익률을 더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것.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부채가 없으면 지렛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요.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채인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요만한 물건을 들어올고 싶은데 이 물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손으로는. 그러면 지렛목을 하나 받쳐요. 그죠? 지렛목을 하나 딱 설치하고 대를 하나 끼웁니다. 그래서 이 대를 뒤에서 눌러. 그럼 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어. 중간에 끼운 대가 지렛대 아닙니까? 이제? 다 자연 시간에 다 배웠지. 초등학교 때. 자, 이게 이제 지렛대인데 요 그림을 통해서 지렛대 원리를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들어올리고자 하는 요 물건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리고 중간에 끼운 대가 지렛대인데 이 지렛대에서 앞부분의 길이, 뒷부분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요 앞부분의 길이가 자기 자본, 내 돈이라 이게. 자기 자본 또는 이걸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그 뒤에 길이가 타인 자본.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죠. 타인 자본. 요게 이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죠? 요 지렛대에서 뒤에 길이가 없고, 요 앞에 자기 자본만 있으면, 요 앞에 자기 자본만 가는 거는 물건을 들어올 수가 없죠. 뒤에 길이가 있어서 요걸 눌러서 이 물건을 들어올리잖아요. 그지? 뒤에 게 뭐야? 타인 자본 부채죠. 바로 이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지렛대 효과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더 큰 물건을 들어올고 싶어. 더 크고 더 무거운 물건을. 그럼 역시 똑같이요. 지렛목을 하나 받칩니다. 그리고 이제 대를 더 긴 걸 끼워요. 더 긴 걸 끼워가지고 뒤를 눌러. 그럼 역시 또 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요 앞에 길인 자기 자본, 요 지분은 아무리 길어져도요, 뒤에 길이가 없고서는 죽어도 수익률이 향상되지 않는다. 더 큰 물건을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뒤에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이 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가 늘어나니까 수익률도 더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란 자기 자본을 계속 줄이고 부채를 늘려가는 거야. 자기 자본을 줄이면서 부채를 더 늘리면서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는 거야. 이 그림으로 봐서도 이 타인 자본인 부채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지? 부채가 늘어나니까 수익도 더 크게 향상된 거죠. 그림이 뭐 틀리나 왜 그러나 진짜 벌써 또 수두룩 빽빽 해야 돼 또. 자꾸 하려고 하지 마. 다음 주에 해줄게 이제. 써먹을 게 한 2,000개 있는데 언제 다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많은데요. 진짜 수두룩 빽빽한데 천지 삐까리인데 진짜 할 얘기가 억수로 많은데. 요 그림을 볼 때 부채 비율을 늘릴수록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렛대 효과는 더욱 커져요. 지렛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말이 뭐냐?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향상된다.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죠?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도 증가하게 돼. 그러면 그 원리금을 못 갚을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금융상 위험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야. 자, 요게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대토가가 더욱 커져서 수익률이 증가하지만 위험도 똑같이 증가하는 거다.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자,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야. 부동산은 지대토가가 있으므로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딱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나중에 시험을 내보면 그렇지 할 거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면 맞지. 맞기는 뭘 맞아. 채무를 불이할 가능성이 금융상임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게 초점이다. 잊어버리면 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들었다. 그럼 보증금을 내가 떠안고 그 전세를 안고 내 돈은 1억 4천만 원 딱 넣고도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억 5천에 팔았다. 수익 났죠. 그것도 보증금 1억 6천만 원은 내 돈이 아니고 뭐다? 타인 자본이죠. 그것도 지대토가를 활용한 거야.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이것도 지대토 효과에 해당한다. 지대토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대토 효과를 수익금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통해서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는 수익률 지렛대 효과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세 자금인 보증금을 내가 떠안고 부동산을 사서 더 비싸게 처분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도 타인 자본이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거잖아요. 이것도 지렛대 효과로 간주하는데 이런 지렛대 효과를 수익금 지렛대 효과라는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수익금이니 수익률이니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지렛대 효과로 간주한다. 이걸 기억해두라 이런 뜻이고요. 자, 부채를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의 종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적으라 다. 책이 너무 빈약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와 부의 지렛대 효과, 영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활용해서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는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이익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부의 지렛대 효과는 손실이 초래된다는 뜻이야. 왜? 부채를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수익률을 감소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를 활용한 게 더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부의 지렛대 효과. 영의 지렛대 효과는 이제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도 합니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수익률이 불변. 지렛대 효과 자체가 뭐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더 크다거나 또 총자본 수익률이나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클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저당 수익률이 뭐냐? 대출 금리를 뜻하는 거야. 대출 이자율. 근데 금리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크면 싼 이자를 올려서 수익을 증가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총자본에서 나온 수익보다 지분 한 개에서 나온 수익이 크다. 그러면 이 총자본은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친돼서 나온 수익보다 지분 한 개에서 나온 수익이 크면은 부채에 대한 대가가 적어서 지분에 대한 수익을 증폭시켰다는 뜻이거든. 이게 이제 부채를 통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고요. 반대로 지분 수익률보다 지분하고 부채를 합친 총자본 수익이 더 크면 부채에 대한 대가가 너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지분 수익을 오히려 감소시켜버리고 부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고, 또 지분 수익률이나 총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크면 대출 금리가 워낙 과다해가지고 이자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될 때는 부채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될 때 부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영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이 같거나 또 총자본 수익률이나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영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는데요. 봐봐라.
총 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이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총 투자한 자본이 전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부채가 없는 거지. 부채 없이 투자하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수익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불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렛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영의 지렛효과, 중립적 지렛효과인데요. 우리가 이거 이제 서술로 나올 때는 지렛효과가 발생하는 조건, 요 조건을 반대로 낸다거나 또는 뭐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지렛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서 요걸 틀린 식으로 낸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제 답이 나와요. 근데 이 지렛효과는 2년에 한 문제를 내요. 2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90%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자, 뭘 우리가 계산해야 돼? 투자를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할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총 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을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부채를 활용하는 게 낫죠. 근데 지분 수익률보다 오히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크면 이거는 부채를 활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수익률을 계산할 줄 모르면 부채 여부를 활용할지 안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계산해봐야 되겠지. 계산해본다. 322페이지로 가본다. 322페이지. 322페이지 2번. 바로 그 해당 페이지에다가 이 연습 문제를 좀 실어놓고 하면 좋은데, 그죠? 찾아도 그거 딱 찾아보니까 딱 한 문제 있더라, 한 문제. 참, 어떻게 이렇게 빈약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책도. 나는 이렇게는 안 써놨는데. 3월 달에는 여러 개 문제 복사해서 와서 풀어줄게요, 또. 다른 것도.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거기 322페이지에 2번 형태처럼 나옵니다. 문제 봐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라. 자기자본 수익률이랑 지분 수익률이 같은 말이다. 자기자본이나 지분이 같은 말이죠. 근데 보니까 총 투자금액 부동산 가격이 얼마야? 부동산 가격이나 총 투자액이 같은 말이야. 총 투자액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요 3억 중에 지분은 얼마 투자하고 1억. 그리고 부채 빌린 돈은 2억. 근데 2억은 이자를 몇 프로 준다 그랬어? 연이자를. 연이자가 6%다 그랬죠. 그리고 3억 투자하면은 지분 1억하고 부채 2억 해서 3억 투자하면 1년간 순영업 소득, 연간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2천만 원이다 그랬어. 그지? 2천만 원이고 1년간 가격 상승률. 가격 상승률은 0%다 그랬습니다. 가격 상승분이 없어요. 자, 근데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먼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 아니고 두 개를 다 구해야지. 총 자본 수익률도 구하고 자기자본 수익률도 구해보고 이 두 개를 다 구해야 어느 게 큰지 비교가 돼서 이 부채를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할 수 있죠, 그지? 자,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자기자본 뭐 지분 수익률 같은 말이죠.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자, 이 우리 투자를 내는 거죠. 무슨 수익률 하는 비율이, 그죠? 몇십 개가 나옵니다. 몇십 개, 다 아마 따지면 아마 6, 70개 나올라나? 무슨 비율 하는 게. 근데 비율은 퍼센트로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를 하면 분모 문제가 있으니까 공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몇십까지 되는 공식 다 외우겠나? 두 개도 안 해야지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식을 용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럼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봐봐. 어려운 거 봐봐. 총 자본 수익이니까 총 투자한 자본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 말이겠죠. 그럼 총 투자한 자본에서 수익이 얼마 차지하느냐. 이 비율이 총 자본 수익이라 말 그대로. 그럼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한 돈에서 수익이 몇 프로 나냐 이 말이죠. 지분 투자 돈에서 수익이 얼마 차지하느냐. 요 비율이라 이 말입니다. 뭐 별거 있나? 공식이. 용어에서 공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지? 그럼 봐봐라. 지금 총 투자 자본이 얼마입니까? 3억. 3억 투자했다. 그럼 수익 몇 프로 납니까? 수익 얼마 납니까? 2천만 원 난다. 그치? 2천만 원 전부 총 투자 얼마면 3억 하면 총 2천만 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 그죠? 그 총 투자 3억에서 2천만 원 수익 난다. 3억에 2천만 원 몇 프로? 2천 나누기 3억 해봐. 빨리 해봐. (1점) 몇 프로? 계산 안 되네. 얼마고? 6.6? 6.6이 나와요. 2천만 원 나누기 3억 해봐. 그냥
숫자로 2000 쳐봐. 2000 나누기 3000 천만 단위 단위가 억이니까 0 하나 더 붙이면 되나? 2천만원 나누기 3억 해봐라. 0.06 얼마가 나야지? 0.06 0.06 얼마? 그 다음에 얼마고? 소수 끝자리까지 해봐. 0.06677이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얼마고? 6.67% 정도가 된다 이 말. 6.67% 그죠? 대략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0.0667 이렇게 안 나오나?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환산되는 거잖아. 무슨 소수점이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야 몇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건 몇 프로? 6.67%다 이 말. 곱하기 100을 하면 요 앞에 게 없어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6.67%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분 수익률. 지분 얼마 투자했어요? 1억. 1억 투자했는데 수익 얼마나? 2천만 원 난다 그랬지. 이 순영소득이 수익 아니야 그지? 그런데 잘 들어. 내가 투자한 돈에서 수익이 얼마 나오나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 금액 3억이 전부 지분이면 요 2천만 원도 전부 내 몫이죠. 근데 3억 중에 2억은 빌렸죠. 6% 이자로. 그럼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자는 내 몫이 아니고 누구 거? 금융기관 몫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익 중에서 2천만 원이 전부 내 수익이 될 수가 없어. 요 지분 수익률을 구할 때 요 수익은 전체 순영업 소득이 내 몫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는 금융기관 거니까 주고 남는 게 내 돈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내 수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수익을 구할 때 요 수익은 순영업 소득 전체를 이렇게 다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뭘 빼야 된다? 이자를 빼야 돼. 이자를 줘야 되니까. 2억에 6%면 얼마? 1200만 원 이자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빼면은 1억 투자하면 800만 원 수익이 난다 이 말이네. 그지? 그러니까 0.08이니까 8% 이렇게 되겠네. 자, 한번 봐봐요. 지금 부채 없이 3억을 전부 내 돈으로 투자한다면 2천만 원도 전부 내 몫이니까 그때는 수익이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채를 오히려 2억을 빌리고 1억을 내 돈을 1억만 투자했잖아요. 그때 수익이 8%로 커졌죠. 부채를 해서 오히려 수익이 증가했잖아요. 이게 뭐라? 이게 정의지렛 효과란 말이에요. 정의지렛 효과. 그래서 지금은 부채를 활용해서 오히려 수익이 증가하는 정의지렛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채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겠죠. 그제? 그래서 이제 부채 활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두 개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근데 총자본 수익률은 그냥 총 투자한 돈에서 수익 얼마나 나만 따지면 돼. 여기서 요거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쉽다나. 근데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게 이제 사고가 한 게 필요하죠. 지분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돈에서 내 몫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는 거야. 근데 빌린 돈이 있으면 빌린 돈에 대한 대가는 내게 아니란 말이야. 금융기관까지. 이걸 빼고 남는 게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고로 순영소득 전체가 지분 수익률을 구할 때 여기에 전체 순영소득이 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항상 뭘 빼라? 이자를 빼라. 요게 이제 초점이지.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지분 수익도 당연히 구하겠죠. 그죠? 이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못 푼다면 안 되지. 우리 시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요. 자, 잘 들어.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줍니다. 사례를 그대로 주고 지금은 가격 상승률이 0%다 그랬잖아요. 1년간 가격이 내가 3억 주고 산 게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을까? 가격 상승 이익은 없죠? 그럼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연간 가격 상승률이 2%다 이렇게 준다. 요걸 이렇게 주고 지분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게 어려운 게 없어. 봐봐. 지분수는 자 연간 가격 상승률을 주면 지분 수익률을 구할 때 지분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분은 2억 투자했지. 그지? 2억 투자했는데 수익 얼마나? 2천만 원 난다 그랬죠. 근데 이건 전부 내 게 아니야. 왜? 내가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내 수익 얼마를 따지니까 은행 몫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자를 빼야 되죠. 얼마? 1200 빼죠. 그럼 이제 800 수익 나니까 8%였는데 만약에 가격 상승분이 없으면 가격 상승 이익이 없으니까 8%가 되겠죠. 그런데 1년에 가격이 2% 상승한다 그래서 그럼 2% 상승하면 2%만큼은 가격 상승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걸 합쳐줘야 되는 거야. 자, 얼마에 샀어요? 3억에 샀죠. 총 투자액이 3억이니까 그죠? 3억에 샀는데 3억에 2%만 가격이 상승한다. 얼마? 600만 원 가격이 더 상승하잖아요. 요걸 합쳐준다. 이게 초점이라. 가격 상승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꼭 요거까지를 줍니다. 지금 요 문제는 가격 상승률을 0% 줬으니까 감안할 게 없지만 실제는 가격 상승률을 몇 프로 이렇게 딱 준다고. 그럼 이 가격 상승 이익 요게 이제 뭐냐? 자본 이득이죠. 요게
처분시 나오는 1년간 보유한 후에 처분시. 그리고 요 800만 원은 뭐야? 소득이 보유기간 중에 나오는 거. 그지? 두 가지를 다 합쳐야 된단 말이야. 자본 이득까지를. 그러면 결국은 요 투자는 2억 내 돈 투자하면 얼마? 1,400만 원 수익 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14%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을 이렇게 주면 가격 상승분까지를 합쳐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라. 우리 시험은 항상 가격 상승분을 이렇게 줍니다. 가격 상승을 몇 프로 하고 요 정도를 주면은 풀 수 있겠나? 안 되겠나? 3월에 가서 또 해보지 뭐. 그죠? 3월에 가서 이제 한 3문제 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3문제 했는데 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노? 5월에 또 풀어주죠 뭐. 그죠? 5월에 또 풀어줬는데도 안 되면 7월 달에 또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문제집에 또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또 풀어보는 거야. 9월 달 가서도 안 되면 그냥 공부하지 마요. 내 머리가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지분수를 구하는 거는 2년에 한 문제 나와요. 2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올해 계산 문제로 등장할 확률이 77.45% 정도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유행을 익혀가지고 요 정도 계산 문제는 풀어야 되거든. 연습을 해서 풀도록 한번 해봐요. 가격 상승까지 주면 어떻게 하는지 요령 알았지? 풀도록 해봅니다. 자, 지분 승리였고 그 뒤쪽으로 이제 넘기면 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71페이지 뭐 스폰서의 장단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 투기하고 투자의 비교 내용이라든가 또 투기의 단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쭉 읽어봐요. 그냥 쭉 읽어보시고 2장 위형 2절 위형과 수익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280페이지인가? 2절 위형과 수익. 아이가? 맞나? 280페이지 맞나? 그래. 아, 3절이야. 아, 이거 알았다. 3인지 뭐 2인지 뭐 그 된장. 그 번호를 내가 어떻게 하노? 내가 쓴 것도 아닌데. 3이든 2든 그냥 하여튼 뭐 보면 되지. 제목은 맞잖아. 자, 요 앞에 지금 이번 시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 그냥 개념만 이렇게 쭉 알고 지분수를 계산하는 요령이 중요한 겁니다. 지분수를 구하는 요령. 요 개요에서 장단점에서 나올 때는 지렛대 효과에서 그죠? 지분수를 계산한 문제가 거의 그냥 10년간 5문제 나왔거든. 10년간 5문제니까 2년에 꼭 한 문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유형만 익히시면 돼요. 요 앞은 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지웁니다. 뭐 빨리 적어야 될 게 있으면 빨리 적어요. 빨리. 찍어야 될 게 있으면 빨리 찍고. 다 지워.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할 게 많아. 지웁니다. 되지? 내가 지우면 돼 뭐. 열받으면 집에 가든지. 알았어. 자, 이제 투자라는 목적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근데 이 수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마다 위험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수익만을 고려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위험도 동시에 분석한 후에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니 그제 수익이 높게 예상되는데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할 위험이 적다.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수익은 크게 예상될수록 좋고 위험은 적을수록 양호한 투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수익만 크다면 투자하겠다 그러면 안 돼.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다면 투자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답을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하는데 이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 위험을 정의하자면 위험이란 기대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 내가 예상한 예상 수익이나 뭐 기대 수익 같은 말이야. 예상 수익 또는 기대 수익.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데 이 위험이 왜 존재하느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은 항상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예상 수익이 만약에 뭐 몇 프로가 예상됐는데 이게 변화를 해버리면 실제 투자 후에 발생하는 실제 수익하고 예상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 수익과 기대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내가 A라는 투자에 투자를 하고자 해요. 근데 이 투자에 투자를 하려면 여기서 수익이 몇 프로가 나올까 측정을 해보잖아. 그죠? 수익을 예상해 봤어. 그랬더니 이 예상 수익이 한 15% 정도가 예상됐어. 근데 이 15%는 실제 투자 후에 발생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15%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15%가 언제 나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래에 나온다 이 말이야. 미래에. 근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아니?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요 수익은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 A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15% 수익이 그대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죠? 수익이 7%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2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불확실하니까. 고로 내가 예상한 수익도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예상한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뭐라 한다고? 위험이라 한다 말이야. 위험. 위험. 그럼 이 수익이 변화를 해서 실제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익이 8%밖에 안 나왔다. 그럼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은 달라졌죠.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상한 수익이 변화를 해서 실제 수익과 차이가 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위험. 그 다음에 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나중에 나와요. 285페이지인가 가면 나오는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입니다. 그 285페이지인가 어디 보면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고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게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있어. 근데 지금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오면 돼.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뭐냐.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 제곱. 그럼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산값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이 예상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뜻입니다.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라. 그럼 당연히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양호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 적어서 위험이 적다 이런 뜻이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0이면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요. 용어를 기억하는 거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산, 표준 편차하고 나오면 이게 그냥 곧 위험, 분산은 위험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험은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겠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 전부 정리를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첫째, 사업상 위험. 두 번째, 금융상 위험. 세 번째, 법적 위험. 네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 자,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자주 시험에 등장해요. 우리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에요. 왜 사업상 위험이 가장 중요하냐? 사업상 위험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입니다. 수익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을 사업상 위험 또는 뭐 경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성에 관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니까 수익이 변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상 위험인데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고 이 사업상 위험에 다시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누구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고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위험이고요. 운영 위험은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위치적 위험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위치 선정을 잘못한다. 입지 선정에 실패를 해버리면 이동이 불가능함으로써 손실이 커지죠. 그런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 하는데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어떻게 다른가 알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시장 위험이나 운영 위험이나 위치적 위험이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상 위험에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다. 자,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 하고 그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 다음에 금융상 위험은 좀 전에 나왔어요. 부동산은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었죠. 다만 부채를 증가시킬수록 상환할 원리금도 늘어나게 되고 그 원리금을 못 갚을 채무 불행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랬지.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행할 가능성을 금융상이란다. 그러니까 이 금융상이면 곧 채무 불행 가능성입니다.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채무를 불량할 가능성, 이걸 금융상 위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죠? 부채 없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지분만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지분만으로. 그럼 부채가 없다는 뜻이지. 부채가 없으니까 지렛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부채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렛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영의 지렛효과 있었잖아, 그지? 총 투자한 자본이 전부 지분으로 구성돼서 부채가 없이 투자하죠. 그럼 수익률도 증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렛효과는 부채를 활용해야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지분만으로 투자하면 부채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렛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면 상환할 원리금도 없죠. 그럼 그 원리금을 못 갚을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겠네. 고로 금융상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네, 그지? 그래서 전액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금융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금융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놔야 되고, 법적 위험은 법적 환경이 변함으로써 손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인데, 이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각종 제도가 변화하거나 또는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금융정책이나 화폐정책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법적 환경이 변화하는 거야. 제도의 개정이라든가 규제의 강화나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서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 한대요. 대표적으로 자, 금융정책이나 화폐정책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이 변화돼서 이자율이 상승한단 말이야.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손실이 초래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대표적으로 법적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 제도가 개정돼서 세금을 중과시한다. 세금 부담이 가중되겠지. 손실 오잖아, 그죠? 법적 위험이지. 또 공부상의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내가 집 하나 지으려고 땅 하나 매입했다. 매입 직후에 용도지역을 개발 제한구역하고 변경해버린다. 집 못 짓잖아요. 엄청나게 손실이 초래되죠. 규제의 강화나 제도의 개정, 금융정책이나 화폐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손실 수반되는 위험을 통틀어 법적 위험이라 한대요. 낚싯밥에 딱 그죠? 지렁이 꽂아서 탁 던지면 콱 물어, 여러분들이. 무는데 가장 많이 틀린 거다. 내가 3월 모의고사에 냅니다. 미리 얘기했다. 3월 모의고사 나오면 또 적어놓고 또 틀리거든. 또 적지 마라 그냥.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한 것은 금융상 위험의 대표적인 예이다. 금융상 위험이 아니라고. 금융자 들어갔다고 금융상 위험 그러면 조지비린다. 금융상 위험은 부채를 활용해서 돈을 못 갚는 거. 채무불이행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라 하는 거고요. 이자율이 상승한 것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손실이 오는 위험이죠. 이건 대표적인 법적 위험이라. 알았죠? 그러니까 금융자 들어간다고 금융위험 하지 말라고. 알았나?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법적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실제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버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이미 손실이 초래된 겁니다. 이런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이고, 인플레이션 위험.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차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줬는데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옛날에 이자를 50만 원 받다가 지금도 똑같이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이미 초래되거든. 같은 이자를 받아서는. 그럼 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를 시켜버리죠. 그럼 또 차입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손실이 초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위험을 통틀어 그냥 금융상 아니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난단 말이야.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손실이 초래되는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라 합니다. 닦았으면 떼가지고 여기 밑에다 버리는 거다요. 그 밑에 놓는 게 아니고, 참 누가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새 거를 딱 붙여갖고 여기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속 터져라. 저런 걸 보면 쳐다보고 꼴을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뭐야, 유동성이 뭐고 이게. 유동성 위험이죠. 이 뭐 맛이 같구나, 아가. 그지? 유동성이야.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이제 금액이 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즉 황금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황금성이 길러지단 말이에요. 즉시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급한 사람은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니까 뭘 하느냐? 금매를 하게 됩니다. 금매. 그럼 정상적으로 딱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처분하면 3억 정도에 팔 수 있는 것도 그죠? 돈이 급한 사람은 그냥 매수인만 나타나가지고 2억 8천 드릴게 그냥 팔라요 하면 바로 그냥 때려버려요. 그러면 단기간에도 2천만 원 금매를 해서 손실이 왔죠? 이런 위험을 유동성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이걸 유동성 위험 이렇게 표현한 거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황금성이 약감으로써 금매로 인해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야. 자, 이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지문으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위험의 종류를 꼭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자,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먼저 이제 위험이 뭔가,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고 위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 후에 투자를 분석해야 되고, 또 위험을 측정했으면 이제는 수익을 알아보고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분석한 후에 투자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자, 수익률로 갑시다. 수익률. 내가 투자하는 돈에서,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수익률이니까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비율이 환산되겠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1억이야. 1억인데 수익이 3천만 원이 예상된다면 3천만 원을 1억으로 나면 0.3입니다. 그제? 3천만 원 나누기 1억 하면 0.3이지. 근데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서 몇 퍼센트냐 할 때는 여기다가 꼭 100을 곱해줘야 비율이 환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을 곱하니까 30%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1억 투자에서 3천만 원 수익 예상되면 30% 수익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율 수익률인데 항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소수점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로 환산을 해야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꼭 해줘라. 그래서 소수점 0.2가 나오면 수익률은 20%다 이 말이고요. 0.67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률이 67%. 0.045가 나왔다. 곱하기 100을 하면 4.5%다 이런 뜻이죠. 그지? 항상 곱하기 100을 해야 수익률이 환산된다는 걸 그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시라 이 말이야. 자, 이 투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수익률 종류 세 가지를 구분한 건 아주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요구하는이나 원하는 같은 말이야. 그지? 투자자가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최소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 적어도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오면 나는 투자 안 한다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또 이걸 뭐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기회비용, 자본비용, 또 기회자본비용,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위험 조정률, 이걸 또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투자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타나는 수익이니까 투자 내부 수익이라고는 관계가 없어. 내부적인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외부 수익률, 또 주관적 수익률, 그리고 또 환원 이율, 총 자본 수익률, 엄청나게 용어가 많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동요가.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지.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니까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은 기대되는 수익률 이 말이니까 실제 수익이 얼마가 낮다 이 말이 아니고 투자를 한다면 몇 프로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야. 기대된다는 예상된다 이 말이죠.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니까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거야.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하니까 사전적 수익률이고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거다.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동의어라는 걸 모르면은 두고 괴롭느니라.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 실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이거는 투자 후에 결과로 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 수익률, 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익률 종류 세 가지는 당연히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는 있어. A라는 투자인데 갑이라는 투자자가 A에 딱 투자를 하고 하면서요. 갑은 나는 이 투자에서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겠다.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한다. 그 얘기는 그죠?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한다는 말은 10%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 안 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갑이 이 A 투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고 있는 수익이 10%는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이 10%가 투자자가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수익률이잖아. 그죠? 이 10%를 뭘 한다고? 요구 수익률 한단 말이에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 이걸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을 한대요. 갑이 이제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A 투자를 분석해 봤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들어올 총 수입하고 1년 동안 나갈 총 비용을 다 감안해가지고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A 투자에서 15%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15%는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 아닙니까? 이제 실제 15% 수익이 나온 게 아니다. 예상된다 이 말이니까 요 15%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 15%가 뭐?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영어는 그냥 기대 수익률 이거로 내부 수익률 기계적으로 그냥 착 나와야 돼. 기대 수익률.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 이제 갑이 투자를 했어요. A에 투자를 했더니 1년 뒤에 이 A 투자에서 12% 수익이 발생을 했다. 12% 수익. 그럼 12% 수익이 발생했다는 말은 요 12%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요 12%는 뭐 실현 수익률. 개념은 알겠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투자 후 실제 결과로 산출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 또는 실제 수익률 또는 사후적 수익률 뭐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 근데 자 갑이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A 투자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10%보다 더 높은 15% 수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겠지. 근데 나는 최소 10% 수익이 나와야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투자를 딱 분석해 보니까 수익이 8%밖에 예상이 안 돼.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할 때는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데 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더 커야만 투자를 채택한다 그런 뜻이네. 그지?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선택할 때는 요구 수익률과 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기각한다. 이 말.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최소로 10% 수익이 나면 투자하겠다 해놓고 8%밖에 수익이 예상이 안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그는 뭐 하여튼 뭐 점점점이죠. 그죠? 점점점 아닙니까?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다. 항상 투자를 채택할 때는 요구수익과 기대 수익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크면 투자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조심할 거. 자, OX 하시오. 요구 수익률보다 실현 수익률이 더 크다면 투자를 채택한다. OX 하시오. 요구 수익률보다 실현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기는 지랄한단 말이고 또 욕을 하게 만나.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놓고 여기에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말까 선택하는 중이야. 할까 하지 말까 선택 중인데 투자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단 말이야.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현 수익률이 어디에 있노? 실현 수익률이 없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없는 실현 수익률과 어떻게 비교를 한단 말이야. 논리가 맞나?
투자하기도 전에 실현수익이 발생도 하는데 어떻게 실현수익보다 크면 투자하니 안 하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노? 그러니까 실현수익은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투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실현수익과 요구수익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면 투자하고 기대수익이 더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지. 실현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면 투자한다. 아니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실현수익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논리가 안 맞으니까 모순이라. 그래서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투자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실현수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용어라 실현수익이라. 그러니까 실현수익과는 비교하는 지문은 전부 틀린 지문입니다. 알았어요? 반드시 요구수익과 기대수익을 비교해서 뭐가 크면 기대수익 뭐가 크면 투자 안 한다고? 기대수익이 크면 투자하고 요구수익이 크면 투자 안 한다. 그죠? 알겠지? 그런데 자 여기서 15% 수익이 예상됐잖아요. 근데 실제 투자 후에 1년 후에 발생한 수익은 12%밖에 안 됐죠. 기대 수익이라고 실제 수익이 달라졌죠. 이걸 뭐라 한다? 위험이라 한단 말이야. 위험이라고. 지금 투자를 한다. 지금 투자를 하는데 1년 후에 15% 수익이 예상됐잖아요. 예상됐는데 이거는 예상치니까 실제 발생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실제 수익은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가 예상한 수익이 달라져가지고 12%밖에 수익이 안 나왔잖아. 그럼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났죠. 이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날 요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고 다 했잖아. 10분 전에. 어? 뭐 도대체 뭐 듣고 있는 거예요? 어? 참네. 어렵지 공부하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시작했노 그러면 하지 말지. 참. 중개소 공부 안 할 때도 잘 살았는데 뭐 하려고 시작했고 그 고생을 하고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라고요? 뭐시라? 저 믿고 한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큰일 나겠다요. 저 믿고 어쩌려고요. 아이고 불안해라. 또 믿었다가 또 만약에 떨어져 놓으면 또 뭐라고 또 떨어져도 그래 원성을 안 하면 뭐 믿어도 됩니다. 그죠? 믿을 거리가 없습니다. 믿을 게 뭐가 있어야 믿지 뭘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눈만 뜨면 나는 거짓말밖에 안 해요. 믿고 따르라. 일단 믿고 따라. 믿고 따라보고 뭐 안 되고 1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쏘갔구나. 이렇게 쏘갔구나. 쏘은 건 아니지.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쏘은 거는 뭘 쏘가, 그죠?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고 합격하면 예, 역시 참 원장 말 듣기를 잘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담배 더운 오렌지 한 컵 사오고 고맙다고 입 싹 닫고 가지 말고 때려주표 가정방문 간다네. 자, 갑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최소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 순위를 10%를 책정했죠. 근데 이 요구 순위 10%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 말이야. 자, 투자자의 요구 순위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아도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딱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가요, 뭐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거야.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한 5% 가정해봐요. 그럼 투자자가 은행에 예금 딱 하면 그죠? 1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5% 이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5% 이자율은 1년간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단 말이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5% 이자가 딱 붙어가지고 수익이 5%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시간만 흘러간다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률 또는 순수이율,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순수이율이라고도 합니다. 순수이율이나 무위험률 같은 표현이다. 이거는 이제 위험이 아닌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위험 할증률은 뭐냐? 위험이 할증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인데, 위험이 할증된다는 말이 위험이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위험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 이걸 위험 할증률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 이꼬르 위험 보상률,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 할증률이라 하는데, 자, 이 값이 지금 그지? A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요구순위를 10% 계산했잖아, 그죠? 그런데 A에 투자를 하려니까 A 이 투자 대상이 건물이죠. 건물이라. 근데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그지? 저 건물이 내용연수가 20년이라, 내용연수가. 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돼야 되죠, 그죠? 내용연수가 20년이니까 20년 지나면 철거되고 없어지겠지. 그러면 요 10억을 20년으로 나눠봐. 그러면 1년에 5%씩 이 건물에서 5천만 원씩 감가가 생기고 있는 거다, 그지? 5천만, 10억에 5천만 원이면 몇 프로야? 5% 정도씩 감가가 생겨서 20년 지나면 100% 감가가 다 생겨서 건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20년 후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진다. 원금 10억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은행에 10억을 예금해 놔둔다.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원금 10억이 보존돼서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건물에 투자했는데 원금이 사라지면 건물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도 1년에 5% 수익이 나오죠. 근데 건물에 투자해서도 1년에 예금하는 만큼 5% 수익은 나와야 투자를 하겠지. 일단 중개금 이자할 만큼 수익이 안 나오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일단 5% 수익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투자를 하려니까 위험이 요만큼 수반돼 있단 말이야, 그지? 매년 5%씩 감가가 생겨서 20년 지나면 투자 원금 10억이 사라져버려요. 원금이 보존되지 않고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내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 수익도 요만큼 더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대가만큼 수익을 더 원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최소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순위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효율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 두 가지를 합쳐서 10%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무위험률은 무위험률은 아니고 지금 우리 많아. 요구수익률은 이게 또 자꾸 또 점심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 그제? 소소 생각이 나는구나. 일반적으로 요구수익률은 뭐로?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인플레가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게 뭐야?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는 상세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는데 인플레가 한 2%가 예상된단 말이야. 근데 투자를 했어요. 그 실제 투자 후에 이제 인플레가 2% 발생해버리면 수익이 10%가 나오더라도 화폐 가치가 2% 하락하니까 실제 내가 얻는 수익은 8%밖에 안 되는 셈이라. 그래서는 수익이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화폐 가치가 하락할 손실을 미리 감안해서 요동도 수익을 더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요구 수익에다가 인플레를 합쳐가지고 이제는 최소 12%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이 12%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요구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를 이렇게 반영을 했죠. 합쳐줬단 말이야. 요구 수익률의 예상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피셔가 명명해서 피셔 효과 용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요구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야.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두 개만 합치면 요구수익이 되죠. 근데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예상되는 인플레까지를 합쳐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요구수익률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요구수익이 된다. 이렇게 요구수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넘기면 3번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하는 게 나오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번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284조 나왔죠?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284페이지라 그랬다. 주야.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284 아이가? 그거 나와 있잖아. 시장가치 투자가치 해가지고. 자,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시장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 A라는 부동산이 4억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4억이라는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합의하에 거래를 통해서 승립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죠?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는 금액 요 4억을 말 그대로 시장에서 성립하는 금액이니까 시장 가치라고 하고요. 이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내 거 4억에 살래? 아니 3억 5천 줄게. 가격이 발생하지 않아요. 합의하에 4억에 살래? 그래 4억에 살게. 합의하에만 결정되는 금액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하에만 결정되는 거니까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객관적 가치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실제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 거래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투자 가치는 뭐냐? 갑이라는 투자자가 A 부동산을 보니까 갑이 볼 때는 요거요 한 3억짜리 정도 돼 보여. 근데 을이라는 투자자가 A 부동산을 다 보니까 을이 볼 때는 5억짜리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3억이나 5억이라는 가격은 그죠? 실제 거래를 통해서 성립한 게 아니고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아주 주관적 가격이죠. 투자마다 좀 다르게 느껴. 나는 3억짜리로, 어떤 사람은 5억짜리로, 누구는 또 3억 8천으로, 어떤 사람은 4억 2천으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치, 요 3억이나 5억을 투자 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투자 가치. 근데 이건 투자자마다 전부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 가치라고도 합니다. 투자 가치란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란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가치, 이런 뜻인데 안 나와.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갑이 볼 때는 얼마짜리고? 3억짜리. 근데 4억을 줘야 살 수 있겠죠? 사겠어 안 사겠어? 살 이유가 없죠. 니나 사라 개새끼야. 이렇게 됩니다. 갑은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을은 5억짜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4억이면 살 수 있지. 사겠다 안 사겠다? 얼른 사겠지. 5억짜리를 4억 달라고 한다. 아이고 웬 떡이고. 을은 투자한다 이런 뜻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란 말이야. 갑처럼 투자 가치가 3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으로 시장 가치가 더 크다면 투자하지 않는다. 을처럼 투자 가치가 5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으로 투자 가치가 더 커. 그러면 투자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치와 투자 중 뭐가 커야 된다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더 크면 투자를 하고 반대로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다. 자, 지금 투자 선택 기준이 두 개가 나왔어요. 좀 전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크면 투자한다 그랬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두 번째,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크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고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투자 기준이 지금 두 개 나왔는데 모레 월요일 날 이제 투자론이 다 끝나거든. 투자론 다 끝날 때면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7개, 8개 나옵니다. 대여섯 개를 더 첨가해야 돼 지금. 근데 오늘 두 개가 모레 나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했는데 모레 가서 또 물었는데 또 버벅대고 뭐 어쩌고 안 된다. 요구수익과 기대수익을 비교해서는 뭐가 크면 기대수익이 크면 어쩌라고? 투자하고. 요구수익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크면 투자하고? 투자자 클 때 투자하고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한다. 다른 말로 객관적 가치보다는 주관적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지 이제. 투자 선택 기준을 정해 놓고요. 285쪽 가면 위험과 수익의 분석 나왔죠. 그럼 뭐 아까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그렇게 기억하라겠지. 분산 이꼬로 그냥 위험이라 표준 편차 이꼬로 위험. 그러면 이제 수익은 뭐로 측정하냐? 수익의 측정. 수익률도 측정을 해봐야죠. 그죠? 그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각 상황별 수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내니까 평균이라는 용어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면서 이 평균이 곧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 수익률 또는 평균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기대 수익과 평균은 무슨 말? 수익을 뜻하는 말이라고. 수익을.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뜻하는 말이고 바로 나온다. 좀 있으면 평균 분산법 하는 게 나와. 평균 분산법. 평균이 뭘 의미한다고? 수익을. 분산은 위험을. 그럼 평균 분산법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쓴다는 방법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평균이 수익을 뜻하는 용어고 분산이 위험을 뜻하는 용어다. 이걸 알아야만 평균분산법이 뭔지를 이해를 하겠네. 이제 용어를 알아야. 그러니까 평균이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용어. 그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걸 알아놓고 좀 전에 수익을 측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낸다 그랬죠. 그죠? 지금 거기 286페이지 한번 봐라. 285. 죄송합니다. 1이 보니까 6인지 5인지 모르겠다. 5페이지 보니까 거기 중간에 박스한 게 있지. 자, 지금 상황을 보통, 호황, 불황일 때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기대 수익이 그죠? 보통일 때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1,300 수익이 예상되고 불황일 때는 800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을 0.5, 0.2, 0.3, 50%, 20%, 30% 줬죠. 그럼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가중치를 지금 30%, 20%, 50%를 줬으니까요. 이 상황별 수익이 지금 1,000만 원, 1,300, 800이 있죠. 거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하는 거야. 그럼 보통일 때는 1,000만 원 곱하기 0.5 하니까 옆에 해봐 얼마? 500만 원 적어라 빨리. 1,000만 원 곱하기 0.5니까 500이제.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1,300 곱하기 20%니까 그죠? 1,300에다가 20% 곱하면 얼마? 260만 원 적어라. 260. 보통일 때는 얼마고 이게? 800만 원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30%니까 38, 24 곱하니까 240이지. 그러면 요 투자는 보통일 때는 500만 원, 호황일 때는 240, 불황일 때는 260이가? 260. 그래, 하여튼 좀 글자 좀 크게 적어. 비도 안 하겠지. 몸집은 크고만 얼지 크게 보이나니?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호황 불황일 때 수익을 다 합산해 보니까 500, 260, 240을 합치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이 투자는 수익이 1,000만 원 예상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게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기대 수익률은 수익률이 뭐야?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럼 당연히 투자 금액을 주겠죠. 투자 금액은 1억 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수익을 계산하니까 수익은 얼마? 1,000만 원 예상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몇 프로?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투자 금액이 1억이고 상황별 수익이 이렇고 발생률이 어떨 때 수익률은 몇 프로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딱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 지금 그죠? 상황별 수익을 1,000만 원, 1,300, 800을 주고 거기다 50%, 30%, 20% 가중치를 부여했잖아요. 그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을 냈잖아. 1,000만 원 하고 그죠? 이걸 가중평균이란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줘가지고 평균을 내서 수익을 측정했잖아요.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수익을 내니까 이 평균이라는 용어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자,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투자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걸 계산해 봐야 그죠? 기대 수익률하고 내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잖아. 내 마음속에. 이걸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투자를 하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건 중요하겠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줄 모르면 투자 여부도 결정을 못하니까 그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 계산 문제로 나와요. 거의 매년 풀어야 되겠죠. 없지 지금 연습 문제가 이제 325페이지 325쪽에 8번 문제로 가본다. 325페이지에 8번 325쪽에 8 찾았지?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그랬어요.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단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의 확률. 호황일 때는 수익이 나올 확률이 40%, 불황일 때는 수익이 나올 확률이 60% 그랬죠. 자, 이제 주목. 자, 상황을 지금 세 가지 상황을 줬지. 상황이 아니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나왔지. 상가, 아파트가 두 번째가 아파트가 오피스텔이야? 젠장.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주고요. 상가에서는 수익률이 20%, 오피스텔에서는 25%, 아파트에서는 10% 수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발생 확률을 그죠? 이게 뭐냐? 호황일 때 수익이죠. 그다음에 이제 불황일 때는 또 상가에서 10%, 오피스텔도 10%, 아파트가 8%가 맞나? 10, 18가 20, 25, 10이고. 그런데 호황일 때 요 수익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라 그랬어? 단서에 40%라 그랬고요. 불황일 때 요 수익이 나올 확률이 60%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자산 비중이 또 그죠? 상가에 몇 프로 투자한다고? 20%, 오피스텔에 30%, 그리고 아파트에 50% 투자한다면 내 돈 전체에서 그지? 이랬을 때 이 투자한 전체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한 거 그대로 하면 돼. 잘 봐. 지금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수익을 주고 발생 확률을 줬잖아요. 그게 일단 발생 확률을 일단 곱해가지고 수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상가는 호황일 때는 20% 나오지만 확률이 40%니까 곱하면 얼마? 2, 4? 8%네, 8%. 그 불황일 때는 10 곱하기 6이니까 얼마? 6% 수익이 예상돼 말이야. 요걸 이제 곱하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그럼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요거는 8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4% 수익이 예상되는 뜻이야, 상가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25% 수익이 호황일 때 예상되나? 확률이 40%죠. 그럼 곱하니까 얼마? 10%. 그러면 불황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얼마? 6%. 그래서 10 더하기 6이니까 얼마고? 16% 수익이 예상되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또 호황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40%니까 곱하면 얼마고? 10 곱하기 4%. 진짜. 불황일 때는 8%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60%니까 68, 48. 4.8%죠. 그럼 이건 두 개 합치니까 4 더하기 4.8이니까 얼마고? 8.8%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상가는 14% 수익이 예상되나? 내가 투자한 돈에서 20%만 상가에 붓는다. 상가에 쏟아붓는다. 상가에 20%만 투자하죠. 그럼 이 자산 비중까지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각 자산 비중을. 그럼 상가는 20%니까 0.2 곱해주고, 오피스텔은 30%니까 0.3 곱하고, 이거는 50%니까 0.5를 곱해가지고 수익을 계산해서 나온 걸 전부 합치면 돼요. 요거 곱하니까 얼마? 2.8%. 요거는 16% 곱하기 0.4니까 곱하기 하면 4.8%. 이거는 곱하니까 4.4%. 세 개 더하니까, 세 개 더하라? 그러면 팍팍사 짓고 2 올라가고, 그러니까 팍팍사 짓고 0이죠. 2 올라가니까 4, 4, 20, 12. 12%가 이 투자한 전체 기대 수익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기대 수익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곱하고 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누기가 일단 없잖아. 그제? 속이 후련하죠. 나누기 없으니까. 다 곱해갖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잘 봐. 일단 상황별 수익률을 이렇게 주거든요. 각 자산의 상황별 수익률을 이렇게 주고요. 그 상황에서 수익이 나올 확률을 40%, 60% 이렇게 줬잖아요. 50%, 50% 줄 수 있어. 그러면 각각 반씩이 되죠. 그래갖고 나온 걸 전부 합쳐가지고 자산 비중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상황별 수익률에 발생 확률을 곱해서 일단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요걸 합치면 그 투자의 수익이 나왔죠. 여기서 끝나면 돼. 이걸 다 합치면 큰일 나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젠장 38.8% 되겠죠. 그죠? 그럼 노다지 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제? 그 정도 수익이 나오겠나? 여기에다가 자산 비중이 이렇게 상가는 20%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이 비중을 또 곱해주는 거야. 내가 투자한 비중을. 그러면 요 투자에서 각 예상되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걸 전부 합산한 것이 이 투자한 전체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어렵지? 두 문제 풀어보면 하겠죠? 근데 두 문제가 없다는 거다 책에. 한 문제밖에 없다. 한 문제밖에. 그지? 이 찾으시면 나오는 건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당연히 나오는데 요 정도 수준 문제면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연습해가지고. 제가 3월 모의고사 때 계산 문제를 우리 시험은 9개나 10문제가 나오지만요. 3월달 모의고사는 첫 시험이니까 계산 문제를 2개 아니면 3문제만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2문제, 3문제도 내봐야 되겠지. 그지? 한 개는 뭘 내느냐. 탄력성에서 저번에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응용해가지고 이 재화가 대체적 관계에 있느냐까지를 알아보는 거. 가격 탄력성 구하는 거, 교차 탄력성 계산하는 거하고 재화의 종류까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분 수익률 계산도 해봤고 또 뭐 했노? 기대 수익률 계산도 해봤죠? 둘 중에 한 문제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모에서 점포가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는가, 점포의 규모를 거리 제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윤율을 계산한 문제 풀어봤죠. 매년 나온다 했지. 무조건 내겠습니다. 그럼 세 문제 나와 있지. 딱 세 개만 낼게. 이제 그 뒤부터 나오는 건 안 내고, 그 뒤부터 내가 풀어주는 건 안 내고 세 문제만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3월달에 다 찍고 쳐다보자마자 찍기만 해봐라. 그냥 나도 손을 칵 찍을 것이다. 이쑤시개를 가지고 풀도록 노력 한번 해봐요. 자,
이 기대 수익 계산한 거는 거의 매년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풀도록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요. 빨리 앞으로 다시 가. 빨리빨리. 이 다 하고 집에 가야 돼. 위험과 수익 분수 그 뒤에 있는 거 286조. 286쪽 하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찾았나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 뭐냐? 투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걸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집니다. 즉 위험이 증가할수록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한 만큼 더 큰 수익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게 됩니다.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관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쇄관계는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거야. 항상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감수하는 위험이 높아졌는데 더 큰 수익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를 안 하겠죠.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당연히 원하는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게 되는데 이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관계라 한다. 상쇄관계는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한 걸 뜻해요.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해모적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선호적 투자자를 위험 추구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중립적 투자자를 위험 중립형 투자자라고도 하는 거죠. 뭐 같은 표현인데 이 위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험 선호적 투자자나 위험 중립적 투자자는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고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실제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위험 해모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요. 이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이나 위험 중립형은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자 위험 선호적, 위험 추구형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위험 애호적 투자자라. 수익만 크다면 아무리 위험이 높아도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놈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그죠? 자 100층에서 뛰내리면 50억 주겠다. 아이고 5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100층에서 뛰내리는 순간 뒤진다는 건 다 알죠? 죽을 줄 알잖아요. 죽는 건 뻔한 거 아니야. 100층에서 뛰내서 살 가능성 없죠. 20층만 돼도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8층 이상만 되면 생존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8층까지는 한 1% 된다 그러더라. 8층은 1% 되는데 8층 초과하면 생존 가능성이 없대요. 중력 때문에. 100층 같으면 그죠? 몸이 흔적도 없겠죠. 그죠? 저는 나비가 있어서 싹 날개에서 날아가지고 가버리니까 죠 떨어지질 않아요. 살겠죠. 그죠? 가볍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단 말이야. 근데 100차에서 뛰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50억이라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기꺼이 100차에서 뛰내리는 사람, 이게 위험 선호적, 위험 추구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고 무모한 행동이죠. 100차에서 뛰내서 죽고 나서 50억 아니라 뭐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지 죽고 나서 그죠?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죠.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위험이 높아도 기꺼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인데 이건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야. 위험 중립적 투자도 마찬가지로요. 이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위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냥 수익이 제일 큰 것만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야. 수익은 클수록 좋지만 감수하는 위험은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근데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위험이 높든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가장 큰 것만을 쓴다니까 이것도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누구? 위험 해모자, 위험 회피형 투자인데요. 위험을 해모한다, 회피한다 그 말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위험 해모적 투자는 수익이 똑같이 예상되는 투자안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 4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근데 이 4 투자안 중에서 수익을 측정해 보니까 수익은 전부 10%가 예상되는 거야.
A, B, C, D가 전부 10% 수익이 똑같이 예상되는데 위험을 한번 측정해 봤어. 그랬더니 A는 위험이 4% 수반돼 있고요. B는 6%, C는 9%, D는 13% 위험이 수반돼 있는 거야. 수익이 동일하게 예상되는 투자는 여러 개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겠죠? 이런 태도를 위험 혐오적 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위험 혐오적 투자도 10%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4%까지의 위험은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말은 위험이 0인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위험이 0인 걸. 근데 이 위험 회피형도 지금 요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만큼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가 아니라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위험 혐오적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여러 개의 위험이 수반됐죠. 아까 위험이 수반됐을 때 이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오른쪽 페이지 위험 관리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첫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0.1%도 발생했으면 다 제외시키고 아예 선택을 안 해.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만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보수적은 투자를 해서 예상되는 수익은 가급적 낮게 추정을 하고 지출할 비용을 높게 추정해 가지고 투자해봐야 수익은 낮게 예상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럼 나한테 남는 이익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끓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보수 예측법이라는데요. 자, 중요한 게 수익은 낮게, 수익을 낮게 추정하고 비용을 높게 추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 기억하시라고 했다.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좀 전에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더 높게 적용한다 그랬죠.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더 높게 적용해가지고 이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이 되거든. 자, 투자 가치를 산정할 때, 투자가 투자 가치를 산정할 때죠. 좀 전에 갑은 이 부동산을 놓고 투자 가치를 3억, 을은 5억으로 산정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달리 계산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투자 가치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 거야. 근데 요구 수익률이 상승할수록 투자 가치는 낮게 산정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를 놓고도 그죠? 갑은 훨씬 더 큰 보상을 원한다는 거고 을은 대가를 더 적게 요구하니까 투자 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나오는 거야. 여기 봐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투자 가치는 낮게 산정되죠.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이 요구 수익률이 수익을 할인하는 할인율로 산정되니까 이걸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그냥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 할인율을 높게 정해서 할인율을 높게 정해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해버리고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 하는데요.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정한다. 낮은 할인율을 정한다. 높은 이 할인율이 바로 요구수익률이야 이 말이야.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익률을 높게 정한다 그랬다. 그럼 할인율을 높인다 그랬지. 낮은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길로 그냥 한 게 틀립니다. 아주 중요하다.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더 높게 정해서 할인율을 이렇게 높게 정해가지고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 하는 거고요. 민감도 분석은 투자를 하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변화시키면 수익도 따라서 변해요. 수익이 어느 정도 크게 변동하는 걸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 하는데 3, 4월 단계에 가서 지금 위험 관리 방법은 거기에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 교재에 없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3, 4월에 여러분이 좀 지식이 축적되면 위험 관리하는 방법에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위험 증가, 위험 통제 4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있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자, 오늘 위험하고 수익 분석까지 하고
포트폴리오 이론부터는 모레 해야 되겠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요, 투자에서 오늘 다룬 내용은, 보자. 한 문제 반 정도 했네, 한 문제 반. 오늘 다룬 게 8개 나온다 그랬죠. 지금 위험과 수익 분석 있잖아, 그죠? 여기서 한 문제라 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아까 했죠. 장단점에서 지배초가를 분산하려면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건 2년에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한 문제 반 한 겁니다. 이 문제 한 개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러면 6문제 반이나 7문제가 월요일 수업 때 다 나와. 실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월요일 수업이. 물론 이제 투자론이 다 끝나면 월요일 날 금융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금융까지는 못 가고 투자론만 다 해도 아마 벅차지 싶은데요. 월요일 수업 내용이 중요한데 월요일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집에서, 그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아직 토요일 좀 남았지? 그죠? 물론 뭐 4시부터 개정세법 특가에 좀 안 듣는 분도 있고 뭐 듣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 시간 되시면 식사하고 오셔서 저거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저거는. 저거 듣고라도 저녁에 시간 좀 있으니까 저녁에 좀 쉬시고, 그죠? 내일 수업 없잖아요. 내일 뭐라 하느냐. 11, 12월 입문과정을 클릭해가지고요. 입문과정을 클릭해가지고 입문과정 때 11, 12월 때 다룬 투자론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 있잖아요. 유형과 수익까지 오늘 했잖아.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정리된 걸 한번 쭉 들어봐요.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분량이 될 거거든. 11, 12월에 수업했던 내용을 동사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냥 들으면 들으면 책에 차서 줄치고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쭉 한번 들어보고 월요일 오시면 월요일 수업이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오면, 그죠? 11월 달에도 한번 했지만 또 하는 건데 집에 가면서 아행고리띵 하고 간다 그냥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일 하루, 그죠? 좀 시간을 하려고 한 2-3시간만 하려 해가지고 입문 과정에서 투자는 우리 수업한 거 있거든요. 거기서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동영상을 꼭 한번 들어보고 오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수업 나와가지고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남은 주말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